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메리 글래즈너의 진노의 잔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월 초 디트리히와 엘레노레는 티어가르텐을 산책한 뒤 교회 협의회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 낯이 돌격대원 2명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이름과 목적을 대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여기는 교회 사무실이요. 이제부터 이곳은 새로운 관청 사무실이 될 거요. 신분을 증명해야만 출입이 가능하오. 갈색 유니폼의 사내가 거만스레 말했다. 디트리히는 잔뜩 화난 얼굴로 사내를 쏘아보았다. 당장이라도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았지만 엘레노르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니 참아야겠다 싶었다. 교회로 일단 가자. 디트리히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기념교회에 들어서자 야코비 목사가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히틀러가 교회 지도체제를 긴급 해체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수하의 친위대 수사관들을 앉힌 것이었다. 중앙 사무실뿐 아니라 지방 사무실도 그들이 다 차지했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아직까지도 잔뜩 겁에 질린 채 엘레노레가 물었다. 바로 몇 시간 전이요. 11시쯤이었던 것 같소. 금방 루스트 장관이 라디오에서 저항은 반역이다라고 발표했소. 그러면서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하더군. 각본대로 돌아가는군요. 우리를 불시에 습격하여 바닥에 내동쟁이 치더니 이제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철저히 질빨겠다는 거군요. 디트리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자,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오. 야코비 목사가 청했다. 숨김없이 다 말해주십시오. 어떻게든 방안을 찾겠습니다. 디트리히는 젊은 개혁자들과 함께 잠도 잊은 채 일을 진행해 나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식통을 통해 국민들이 나치의 교회 지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공공 언론은 검열과 삭제를 당하고 있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고 인쇄 전단지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 등에 갖다 놓고 은밀하게 퍼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전화통화는 극도로 삼가야 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나타났다. 히틀러 정권 인수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시위 사태가 발생했다. 도처에서 교사 대표들, 목사 대표들이 총통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젊은 개혁자들은 디트리히에게 히틀러에게 보낼 공개서한 작성을 위임했다. 베를린 목사들의 선언이라는 공개서한에는 교회 지도자 자리에 임명된 친위대 수사관들이 물러날 것과 원래 선거로 뽑힌 교회 위원들을 재임명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했다. 디트리히는 적어도 100명의 서명을 받고자 베를린 시 목사들에게도 공개 서한을 보냈다. 한 주가 지났다. 프란츠가 히틀러에 의해 임명된 교회 지도부가 보낸 지침서를 가지고 왔다. 나치 제국을 위한 찬양과 경배가 주일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지침서 요지였다.
교회당은 나치의 철십자로 장식해야 하고 나치 정부가 국가적 책임은 물론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막중한 짐까지 덤으로 맡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설교 강단에서 낭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저자들은 나 같은 사람이 지침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걸까? 프란츠가 비통한 채 물었다. 해임된 교회 지도부들은 항의의 표시로 일요일 저녁에 회개와 기도가 핵심인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자고 제안했다. 일요일 디트리히는 프란츠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디트리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 자네가 인도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겠네. 물론 자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벌써 예배는 끝마쳤는데 여느 때와 같이. 뭐야? 프란츠의 대담함에 디트리히는 통쾌하게 웃어댔다.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네는 언제나 고집불통이지. 아무래도 멀지 않은 날에 자네를 면회하러 감옥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통화는 짧았다.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야. 비밀 경찰이 그로스만 목사님을 체포해 갔다는군. 디트리히와 프란츠가 할 일이 분명해졌다. 먼저 그날 밤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 인도하는 회개 예배에 참석했다.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으나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 마르틴 니밀러 목사가 그로스만 목사의 체포 사실을 알리자 회중 전체가 잔뜩 숨죽인 채 침묵만이 흘렀다. 이런 일은 독일 역사상 전무했던 것이다. 니밀러 목사님은 조용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그로스만 목사를 위한 간구 기도를 드리며 다가오는 날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덧붙여 이 같은 사태에 교회가 합심하여 행동하자고 간절히 요청했다. 보통 때 눈에 띄지 않던 니밀러 목사의 몸집이 그날따라 유독 든든한 바위처럼 크게 다가왔다. 프란츠가 알기에는 니밀러 목사님은 반년 전만 해도 히틀러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예배 후 디트리히와 프란츠는 니밀러 목사 댁을 찾았다. 나무로 둘러싸인 잔디밭 뒤에 묵사관이 있었다. 니밀러는 히틀러에게 언제 공개 서한을 보낼 생각인지 디트리히에게 물었다. 목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서명은 얼마나 받았소? 70명쯤 됩니다. 70명이라 생각보다 부진하군요. 아, 오늘 기도 모임 이후 서명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오늘 밤 예배 때 나치 돌격대원들이 뒤에 앉아 감시하며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소만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소. 늘 몇 명씩 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요. 묵사관을 나왔을 때는 짙은 안개가 밤길을 자욱이 덮고 있었고 넓은 보행자 도로에 박힌 자연석 포장이 가로등에 반짝거렸다. 니밀러 목사의 여유 있으면서도 단호한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는 삶이라는 무대에서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아. 디트리히가 목사들을 개인 방문하며 히틀러에게 보낼 공개 서한 서명자를 모으는데
온 힘을 쏟을 무렵 디트리히의 상관인 테오도르 헤켈 학장이 그를 찾았다. 서명을 받아낼 절호의 기회였다. 일상적인 안부와 가족들의 근황을 묻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놓았다. 자네가 하는 창세기 강의에 대한 혹평이 자자하다네. 이른 아침 강의에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끌어내는 강사는 많지 않지. 헤켈 교수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금씩 보일 듯한 이중턱과 관자놀이에 보이는 몇몇 흰 머리들이 곧 40대에 들어설 학장의 나이를 드러냈다. 태없는 안경은 그의 매끈하고 잘 다듬어진 용모를 돋보이게 했다. 이제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무난했다. 아니, 사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2년 전에는 함께 영국 캠브리지 에큐메니컬 회의에 독일 대표로 참석했으며 그때 헤켈 교수가 디트리히를 교회 자문회 청년부 간사 후보로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네만 헤켈 교수가 말문을 열었다. 이번에 내가 총회 해외 선교부 책임자로 임명되었어. 그리고 벌써부터 런던 교구에 있는 공석을 채울 적임자를 보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네. 독일 교회 2개를 돌보는 목사직인데 혹 자네가 마음이 있는지 여기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몇몇 서류들을 챙겨놨다네. 놀라운 제안이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헤켈 교수에게 속내를 내보이는 것이 어색해 머뭇거리듯 말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그리 서두를 일은 아니야. 일단 런던으로 건너가 상황을 직접 보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조정하도록 하지. 디트리히가 히틀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꺼내 헤켈 교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부탁드렸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고 난 헤켈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보네포 목사, 이건 좀 성급하고 선동적이지 않나? 이 서한이 오히려 교회와 국가 사이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 같은데 말이야. 총칼을 내세워 교회를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는 히틀러의 시도에 대해 학장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런 위험한 표현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처한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건전한 이성이 필요하다네. 즉 필요하면 약간의 타협 정도는 감수해야지. 생각해보게 자네나 나나 우리 모두는 교회가 각자에게 맡긴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는가. 현 교회가 조금 다른 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네.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헤켈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또 그 틀에 박힌 고리타분한 비유인가? 자네 설교에 몇 번이나 언급되었지. 여하튼 난 서명할 수가 없네. 그 사이 서명자는 총 106명이 되었고 공개 서한은 금요일 총독 관저로 보내졌다. 물론 테오도르 헤켈의 이름엔 빠져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독론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뜻밖에도 엘레노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히틀러가 명령을 취소했대. 믿어져? 무슨 말이야, 명령 취소라니. 친위대 경찰들을 철수시키고 해체시켰던 교회 위원들을 복귀시켰다고. 기적이야, 기적.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엘레노레 어떻게 알았어? 야코비 목사님이 교회 수석 책임자들에게서 직접 들었대.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긴가민가 했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날 밤 디트리히와 그의 제자들은 정기 모임을 갖던 맥주집에서 만나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왠지 축배를 드는 디트리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히려 불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어쩌면 히틀러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은 계산된 전술일지도 모른다. 잠시 양보하는 척하는 신용말이다. 이 승리의 기쁨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밤이 깊을수록 축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학생들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디트리히를 위해 건배하고 찬사를 보냈다. 디트리히는 복잡한 생각 한편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유능한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에 황홀해졌다. 여하튼 예상 밖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았다. 디트리히는 엘레노레와 함께 루이제 여왕 거리를 건너 집으로 가는 전차 정류장으로 걸었다. 학생들 말이 맞아. 정확히 본 거야. 사실 이번 일은 네가 주역이었잖아. 야코비 목사도 오늘 아침에 네가 어떻게 학생들을 모아 조직하고 히틀러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칭찬이 자자했어. 정말 훌륭했다고 말이야. 엘레노레는 직접 칭찬해줄 용기가 없었는지 야코비 목사의 말을 슬쩍 빌렸다. 엘레노레까지. 디트리히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쏟아지는 칭찬을 마음속으로 즐겼다.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혼자 생각해도 자기가 해낸 일이 자랑스러웠다. 이와 같은 승리가 내 인생에 또 있었을까? 그렇다. 고등학교 시절 높이뛰기 대회가 열리던 날 부드러운 모래 위에 세운 장대를 교내 최고 선수였던 에른스트 아브라함 존보다 2cm 더 높이 뛰어넘어 월계관을 받은 적이 있다. 친구들의 환호 속에 의기양양하게 월계관을 걸고 집으로 오는데 클라우스와 발터 두 형이 놀려댔다. 높이뛰기의 황제 위대한 디트리트 보네퍼. 그때 정원으로 뛰어들어가 월계관을 집어던져 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만심, 우쭐함이 나를 괴롭힌다. 엘레노레와 학생들은 왜 나를 그냥 놔주지 않는 걸까? 나의 높아지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은 왜 부추기고 있는가? 구름 낀 밤하늘에 언제 아침이 밝아오른지 하나님은 어쩐지 멀리 계시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만 같다. 적막한 저 너머에서 시계 종소리가 들려온다. 2시, 3시, 4시 여명이 밝아올 무렵 디트리히는 이런저런 번민에서 겨우 빠져나와 새우잠이 들었다.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선 듯하던 나치 정부가 갑자기 역공세를 펼쳤다. 1933년 7월 23일 히틀러는 전국적으로 제국교회 감독 선거를 지시했다.
선거일까지는 일주일 조금 더 남아 있었다. 감독 후보로는 히틀러가 추천한 거의 무명의 군목 루드비 밀러와 얼마 전에 해임된 젊은 개혁자들이 지지하는 프리드리 폰 보델슈빅 목사 2명이었다. 디트리히와 프란츠 니밀러, 야코비 목사가 주축이 된 젊은 개혁파 목사들은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독일적 교인에 맞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신문, 방송 등 공공 홍보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달렘 사무실에서 후소문을 작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정부는 이번 감독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선전했지만 나치의 강한 입김이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였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치 지지자들에게까지 투표를 강요했고 젊은 개혁자들은 나라 형편을 알지도 협력하지도 않는 것으로 중상 비방을 받았으며 히틀러가 총애하는 후보자를 제국교회 감독으로 거부하는 목사들은 파면은 물론 벌금까지 내게 할 거라고 위협을 받았다. 젊은 개혁자들은 복음주의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캠페인 아래 선거운동을 진행해 나갔고 디트리히도 휴강을 하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플래카드 제작과 배포에 여념이 없었다. 파울라 여사는 그들을 위해 매일 점심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자진해서 자택을 작전 본부로 내놓았다. 월요일 아침 디트리히는 달렘 사무실에서 니밀러 목사, 야코비 목사와 만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의논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게슈타포 3사람이 배포용 인쇄물과 서류가 든 상자들을 짐차에 싣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디트리히가 물었다. 야코비는 겨우겨우 분노를 삭히며 사무실을 수색당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독일적 교인 이름으로 얻어낸 가처분 서류를 제시하더니 모든 플래카드와 배포용 인쇄물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플래카드를 복사하던 다 찌그러진 복사기까지도. 디트리히는 비밀 경찰들이 그 모든 걸 싣고 횡하니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리마저 아득해진 뒤에야 디트리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감하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니밀러 목사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야코비 목사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겠네. 니밀러가 제안했다. 게슈타포 말인가? 야코비가 놀라 물었다. 그래, 비밀 경찰본부로 가잔 말이야. 야코비가 니밀러를 미심쩍은 듯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내가 동행하지. 니밀러 목사가 서랍에서 신문 조각 하나를 꺼내 야코비 목사에게 내밀었다. 제국이 규정한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교회 선거법 복사본이야. 비밀 경찰서장인 루돌프 딜스를 직접 만나 따지게. 힘없는 아랫사람들하고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아, 자네 예전에 받은 철십자 훈장을 달고 가게. 야코비 목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니밀러 목사, 자네 아직도 잠수함 함장 시절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군. 물론이지.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잊겠나. 오후에
프린츠 알브레이트 거리에 위압하듯 서 있는 거대한 회색 건물에 도착했다. 넓은 계단을 올라서자 정오의 더위를 먹은 듯 양쪽에 걸친 나치 철십자 깃발들이 축 처져 있었다. 야코비는 재킷 앞에 철십자 훈장을 반듯하게 붙이고 경비 보초 앞을 당당하게 지나 넓은 복도로 들어갔다. 둥근 얼굴을 한 보초에게 방문 경위를 설명하자 놀란 눈을 부릅뜨며 아래 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달스 서장님과 면담이라고요? 지금 회의 중이시라 방해할 수 없소.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디트리가 대답했다. 대리석 계단 맞은편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젊은 여자 한 명이 흐느끼며 들어왔다. 그 뒤로 윤기 나는 검은 비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따라왔다. 무슨 짓을 했어? 보초로 서 있는 사내가 호기심에 차 물었다. 빌어먹으련 하이 히틀러라고 한마디만 하라는데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지. 뜨거운 지옥이 차가워지기 전에는 지 새끼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지. 디트리가 야코비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기 입으로 하일 히틀러를 외칠 생각은 없는데. 두어 시간이 지나 서장 비서실로 안내되었다. 책상 옆에는 사무실에서 걷어온 상자가 쌓여 있었고 인쇄물 냄새가 진동했다. 마침내 높은 문이 열리더니 시큰둥하던 비서가 손짓을 했다. 어두운 색의 나무로 둘린 크고 높은 방으로 들어섰다. 그 넓은 방의 가구라고는 큰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위압감을 주는 집무실. 짧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의 저 인물이 루돌프 딜스 서장이라니. 그의 머리 위 뒤 벽면에 아돌프 히틀러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 옆에는 철십자를 목에 걸고 있는 독수리상이 보였다. 딜스 총경은 아는 척도 않고 계속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서장이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디트리로서는 나치 고위 관리를 면전에서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다. 생각보다 젊었다. 30대 초반이나 될까? 아주 말끔한 차림이었다. 야코비 목사와 보네포 박사, 용건만 간단히 말해주시오. 시간이 없어요.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야코비는 가방에서 우려낸 신문기사를 꺼내 총경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 규정에 위배되는 게슈타포의 사무실 수색과 선거 인쇄물 압수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서장은 무섭게 흥분하며 신문기사를 거칠게 밀어냈다. 규정을 어긴 건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요. 뭐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 복음주의 교회라는 문구 말이요. 마치 당신네들만이 성경 정신에 입각한 교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 않소. 한마디로 기가 찼다. 이 이름을 마다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로 먼저 결정한 것은 독일적 교인들이었다.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쪽에서 먼저 자유롭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의도는 당신들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구가 어떤 인상을 줬느냐 하는 게 문제요. 디트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며 대답할 말을 궁리했다. 게슈타포 우두머리와 말싸움에서 이기자고 온 게 아니다. 무엇보다 압수당한 물건들을 다시 찾아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디트리히는 감정을 자제하고 충분히 말을 이었다. 서장님, 선거가 너무 급하게 공고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건 상대방 후보도 마찬가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 비해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 복음주의 교회라는 문구가 정 문제가 된다면 압수한 인쇄물만은 돌려주실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돼요. 이의를 제기한 단어를 삭제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 보시오. 당신들이나 나나 시간만 낭비요. 좋소. 복음주의 교회라는 제목을 빼고 복음과 교회라는 말을 대신 집어넣지요. 그 말은 정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야코비 목사가 급하게 제안했다. 서장이 동요되는 것 같았다. 디트리히는 이때다 싶었다. 아무래도 이번 일로 내무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해야겠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서장이 윽박질렀다. 경쟁심이 강한 서장은 내무부에 비밀 경찰에 대한 항의 투서가 접수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리라. 이를 눈치채고 디트리히는 끈질기게 늘어졌다. 솔직히 히틀러 총통께서 이번 일을 제가 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잡음은 국민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판만 퍼지게 하니까요. 서장이 손에 쥐고 있는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신경전을 벌이다 마침내 내뱉었다. 좋소. 인쇄물을 돌려주겠소. 그러나 다시 한번 경고하오. 또 한 번 독일 쪽 교인들을 모욕하는 선전구호를 사용한다면 그때는 당신들을 체포하겠소. 그런 저항 책동을 하는 자들을 위해 강제 수용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건물 문을 나설 때 그들은 일종의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선거가 치러지던 일요일, 디트리히는 투표소를 거쳐 삼위일체 교회로 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세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다음날 투표 결과가 나왔다. 제국주의자들의 75% 지지율을 등에 업고 루드비 밀러가 독일 제국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선거 후 독일에서 제일 크고 영향력 있는 구 프로이센 노회가 개최되었다. 뒤에서 다섯째 줄 프란츠 옆에 앉은 디트리히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분노했다. 높은 천장과 윤이 나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과 정교한 조각들로 이루어진 위험스런 회의실이 나치의 철십자로 뒤덮여 회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노예 임원들은 돌격대원들처럼 갈색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소수 젊은 개혁파들은 있으나 마나 했다. 회의는 꾸며진 각본대로 서둘러 진행되었다. 독일적 교인 출신 세 사람이 노예 대표와 부대표로 뽑혔다. 뽑힌 세 사람은 높은 단 위에 설치된 설교단 뒤에 자리를 잡았고 마르틴 니밀러 목사에게는 서기직이 주어졌다. 회장단 및 서기들이 선출된 후 야코비 목사가 일어섰다. 디트리히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교회 내 아리안 법령 적용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직 야코비 목사의 순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트리히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말문을 열기도 전에 노 회장이 한마디로 잘랐다. 대신에 갈색 유니폼을 입은 독일적 교인 한 명을 불러내더니 새 교회 법령을 낭독하게 하고 새 법령이 어떤 면에서 독일 교회 조직을 강화하고 정화하는지 설명하게 했다. 분과위원장들의 임무는 노예 감독자들에게로 넘어갔고 노예 감독들은 최종적으로 제국교회 감독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새로 임명된 감독들의 호명과 함께 우레와 같은 독일적 교인들의 박수가 울렸다. 마지막으로 테오도르 헤켈의 이름이 호명되자 학장이 단상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며 청중들의 환호에 답례했다. 이어 아리안 족속이 아니면 독일 제국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소위 아리안 법령이 발표되었다. 베스트팔렌 교구에 존경받는 칼 코우 목사가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노 회장은 단상을 손으로 치면서 강경한 목소리로 맞고 나섰다. 위원회를 왜 거쳐야 합니까? 다수가 찬성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건전한 이성을 가진 애국자가 아닙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갈색 유니폼의 회원들은 박수를 치고 발을 골랐다. 환호는 그칠 줄 몰랐다. 어서 빠져나가자. 프란츠가 속삭였다. 야코비 목사의 서재에 디트리의 동료들이 모였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만에야 프란츠가 침묵을 깼다. 전 이런 교회 강당에 설 수 없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도 프란츠의 말에 공감했다. 그때 디트리히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현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 물러납시다. 그것만이 양심 있는 목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프란츠가 찬성하고 나섰다. 갈색 교인들이 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타협 없이 알리는 일입니다. 짧은 침묵 뒤에 니밀러가 입을 열었다. 프란츠 힐데브란트 형제 깊이 공감하는 바요. 하지만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갈색 노예 결정에 직접적인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저한다면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일 겁니다. 프란츠는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존경받는 교회 어른인 칼 코우 목사가 야코비 옆에 앉아 있었다. 칼 코우 같은 교계 지도자가 젊은 개혁자들의 편에 섬으로써 개혁자들에게 따라다니던 급진주의자라는 딱지는 떨어지고 오히려 그 위상이 올라갔다. 코우 목사가 신중하게 운을 뗐다. 힐데브란트 형제, 형제는 교회 분리를 주장하는데 아리안 법령 하나만으로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충분한 명분이 못 되네.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필요해요. 좀 더 본질적인 이유라고요? 인종차별 문제로 동료들이 축출되고 있는 교회에 남아 일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디트리 역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생각해보게 프로이센 전역에는 통틀어 정확히 11명의 비아리안 출신 목사가 있네. 지금은 10명이죠. 제가 사표를 냈거든요. 프란츠가 끼어들었다. 11명이든 10명이든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들이 소수이기에 더더욱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디트리히는 흔들리지 않고 주장했다. 뜨거운 설전이 오고 갔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비텐베르크에서 열리는 전국 총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때까지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파면된 동료들도 포함시켜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디트리히와 니밀러가 성명서 작성을 맡았다. 이튿날 성명서 문장들이 과격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니밀러는 흔쾌히 동의했다. 진실한 기도는 실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훤히 열어주는 문이라네. 니밀러 목사는 굳게 다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의미 있는 말을 던졌다. 공문에는 아리안 법령이 교회 신앙 고백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과 아리안 법령을 동의하는 자들은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임도 명백히 밝혀주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들은 아리안 법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파면당하고 고난에 처한 동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는 긴급 목사 대책위 명의로 보냈다. 감사합니다.